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 속 돈의 가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음료수가 어느새 1,200원이 됐고, 자주 가던 식당의 메뉴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갔죠.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좋아하는 디저트가 3,500원이었는데 지금은 3,800원이 됐습니다. 커피값도 4,2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고 버스 요금마저 오르고 있죠. 처음엔 단순히 가게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었지만 모든 곳의 가격이 비슷하게 오르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쉽게 말하면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손에 쥔 10,000원이 내년에는 9,5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햄버거 한 개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만약 올해 인플레이션이 4%라면 내년에는 같은 햄버거가 7,28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우 280원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모든 상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몇 년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그 햄버거가 10,0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1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 정도 하죠. 약 13년 만에 75% 가까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값은 어떨까요? 2010년에 3억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7억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 물건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마치 인기 연예인 콘서트 티켓처럼 말이에요. 모든 팬이 티켓을 원하지만 좌석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져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자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등 모든 전자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생산 비용의 상승입니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직원 월급도 높여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원재료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최종 상품의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기업들도 적절한 이윤을 남겨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제 원유 가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늘어나고 이는 모든 상품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략 연간 2대3 필엄 정도는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차피 내년엔 더 비싸질 텐데 지금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활기를 띠는 거죠.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적당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경제도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년엔 더 싸질 텐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라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계속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연금생활자나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겪었던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식품, 의류, 교통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마치 대표적인 가정의 한 달 장보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총액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매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460여 개의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쌀부터 자동차까지, 미용실부터 병원비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가중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는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담배나 술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죠.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행에 예금만 넣어두는 분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예금 이자가 2%인데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고 있는 셈이거든요.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요. 빌린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젊은 세대와 고령층 사이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젊은 층은 주로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가격이 급등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했지만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가 급증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구매력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했죠.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유값이 크게 오르면 운송비가 늘어나고 이는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 급등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동반 상승했죠. 세 번째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지만 상품의 양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물건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경매장에서 입찰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가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한 것도 최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리 조정이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쉬워져서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정부는 또한 세금 정책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각 나라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높다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더 비싸져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 원자재, 농산물 등 모든 수입품이 비싸지죠. 개인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대신 주식, 부동산, 금 등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이나 에민 같은 귀금속도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실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부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인플레이션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다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거든요. 평생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저축 방식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최근에는 물가 연동 국고채 같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금융상품도 나와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함께 조정되는 구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요. 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가격 변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기억해두고 급격한 상승이 감지되면 대안을 찾아보거나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또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대용량 구매나 할인 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필수품들을 구매해두거나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경제 동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요. 뉴스나 경제 전문 매체를 통해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해두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나 통화 정책 방향도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놓치지 마세요.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나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거든요. 또한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고 난방비는 겨울에 급등하죠.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투자할 때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후에 대응하기보다는 평소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소득원을 다변화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실 점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경제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의 대응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